I was honored to be on our next performer's new video. And if I ever record an album, I want this guy to produce mine and make me beautiful duets. Cause he's freaking genius! Make some noise!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이나 피해에 관해서 얘기할 때 사람들은 흔히 그것이 아주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게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 여기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들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과 약물로 인해 겪었던 끔찍한 경험을 공개적으로 밝힌 세계적인 유명인 10명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신과 약 부작용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10월 10일 한의원 노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의사들이 거의 언급하지 않는 이 약물들의 위험성을 실제 이 위험에 노출된 유명인들의 사례를 함께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할 인물은 정신과 약물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었던 카니에 웨스트입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내한도 몇 번 할 만큼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래퍼인데요.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약물이 자신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언급한 짧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면 조 로건은 세계 1위 팟캐스트 진행자로 일론 머스크, 마크 저커버그 같은 인물들이 출연해서 가감없는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The main thing that it did, it destroyed my confidence. It made me the shell of who I really am. It like grayed over my eyes. It made the Mustang not buck anymore. 카니에 웨스트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마도 리튬이나 다른 항정신병 약물 같은 매우 강력한 약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창의성과 에너지가 핵심 역량인 예술가에게 이런 부작용은 치명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카니에가 빈번하게 약 복용을 중단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를 2025년 초 카니에가 겪은 심리적 붕괴 상태에서 목격했습니다. 당시 그는 나치 분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판매하는 등 매우 공개적이고 통제 불능인 조증 사파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자신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으며 현재 약을 복용 중이라는 공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의 사례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때때로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개인의 창의적 역량에 어떤 비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인물은 조커로 유명한 히스 레저입니다. 영화 다크나이트에서 조커 역할을 맡은 유명한 호주 배우이자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팬을 보유한 헐리우드 스타였죠. 히스 레저는 자택에서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후 사인은 사고사로 인한 약물 과다 복용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는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불면증과 탈진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처방받은 여러 약물을 혼합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처방은 약간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히스 레저가 복용 중이던 약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계열의 두 약물, 옥시코돈과 하이드로코돈, 그리고 디아제팜, 테마제팜, 알프라졸람 이렇게 벤조디아제핀 계열 3종을 먹고 있었습니다. 이 조합은 어떻게 보면 조금 믿기가 힘들 정도로 무모한 처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마약성 진통제와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박스형 경고 문구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벤조디아제핀과 마약성 진통제를 병용할 경우 깊은 진정 상태, 호흡 억제, 혼수,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히스 레저의 경우 이 약물 칵테일 처방이 그가 잠든 사이에 숨을 멈추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그가 단순히 오피오이드 하나와 벤조디아제핀 하나를 함께 복용한 것이 아니라 두 종류의 오피오이드와 세 종류의 벤조디아제핀을 한꺼번에 복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터진 후에 히스 레저의 담당 의사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의사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 재교육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판박이 같은 비극이 90년대 최고 아이콘이었던 애나 니콜 스미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애나 니콜 스미스는 유명한 모델이자 억만장자 석유 재벌가의 결혼으로 전 세계적인 화제를 모았던 인물입니다. 수천억 원대의 유산 상속을 두고 치열한 법정 싸움을 벌이던 2000년대 중반, 그녀 역시 약물 과다 복용으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검시관이 그녀가 어떤 약을 먹었는지 조사를 해보니 클로랄 하이드레이트라는 약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약은 과거에 미키핀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아주 독한 구식 수면제입니다. 요즘은 너무 위험해서 잘 쓰지 않는 아주 강력한 신경정신과 약물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무려 4종류의 서로 다른 신경안정제, 벤조디아제핀 계열을 동시에 복용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바륨, 아티반, 자낙스, 그리고 클로노핀을 한꺼번에 먹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섞어 먹으면 자는 도중에 언제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이 사건에서도 유족들은 애너 니콜 스미스에게 이런 치명적인 약물 칵테일을 처방한 의사 2명을 고소했지만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분들은 앞선 사례처럼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약물 때문에 말로 다 못할 고통을 겪은 분들입니다. 먼저 전설적인 기타리스트 에디 밴 헤일런입니다. 그는 이제 현란한 일렉 기타 연주로 기타 연주의 패러다임을 바꾼 혁신가였지만 화려한 무대 뒤에는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누구보다 처절한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신경안정제인 클로노핀을 처방받았는데요. 불행하게도 이번엔 그 약에 중독이 되어버렸고 결국 단기간에 약을 끊기 위한 급속 해독 치료를 받으러 재활원에 들어갔습니다. 급속 해독은 몸속의 약물 성분을 단기간에 강제로 제거하는 고위험 치료법입니다. 뇌가 적응할 틈 없이 약을 끊게 만들기 때문에 신경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어서 심각한 마비나 정신적 후유증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제가 매번 정신과 약은 최대한 느린 속도로 끊어야 한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신경안정제 계열의 약을 갑자기 끊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자칫하면 몇 년 동안이나 이어지는 심각한 금단 증상이라는 후유증을 남길 수 있거든요. 에디 반 헤일런이 겪은 금단 증상도 너무나 끔찍해서 그분은 약을 끊자마자 사실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장애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분이 2010년대 초반 잡지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클로노핀이라는 끔찍한 약을 처방했고 결국 그는 무대 위에서 쓰러지듯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재활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양의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탓이었겠죠. 그분의 몸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약 1년 동안이나 사람과 대화하지 못하는 함구증에 빠졌고 2008년의 대부분을 그저 TV만 보면서 보냈습니다. 그는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내가 어느 차원으로 가버린 건지 알 수 없었죠. 제 정신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의 금단 현상은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일 중 하나입니다. 이 고통은 몇 년 동안이나 지속될 수도 있고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힘든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죠. 불행히도 이런 일은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또 다른 인물 조던 피터슨 박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피터슨 박사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찾아온 불면증을 고치려고 신경안정제인 아티반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그는 갑작스러운 유명세로 대중의 혹독한 감시와 비판을 받으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바인드라는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말로 풀면 벤조디아제핀 유발 뇌신경 기능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건 약이 오히려 나를 공격해서 불안 증세를 점점 더 심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약을 끊기가 상상도 못할 만큼 힘들어집니다. 피터슨 박사는 이 약을 끊기 위해 결국 세르비아까지 건너가서 인위적으로 혼수 상태를 만들어 통증을 못 느끼게 하는 약물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선택까지 했습니다. 절대로 권장하고 싶은 방법은 아닙니다. 나중에 그는 조 로건과의 인터뷰에서 이 약을 끊는 과정이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이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만 2년이 넘게 걸렸고 그 후에도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피터슨 박사처럼 이 약 때문에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낸 다음 인물은 바로 스티비 닉스입니다. 전설적인 밴드 플리트우드 맥의 보컬이자 솔로 가수로도 유명한 그녀는 과거 코카인 중독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은 그녀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그녀는 과거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유명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클로노핀을 처방하려 한다면 소리를 지르며 그 방에서 당장 도망치세요. 담당 의사는 제게 그 약을 8년 동안이나 먹게 했어요. 만약 제가 길에서 그 의사를 마주친다면
그리고 제게 운전면허가 있었다면 면허가 없는 게 천만다행이죠. 아니었으면 그냥 차로 밀어버렸을 테니. 그녀는 또한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 인생에서 단 하나를 바꿀 수 있다면 제게 클로노핀을 처방해준 그 정신과 의사의 진료실에 들어갔던 그 날을 지우고 싶어요. 그 선택이 8년이라는 제 금쪽 같은 시간을 통째로 망가뜨렸거든요. 그녀는 덧붙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만이 아시겠죠. 그때 그 약을 먹지 않았다면 누군가를 만났을지도 아이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사실 스티비 닉스는 과거 밴드 멤버의 아이를 가졌을 때 낙태를 선택했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시 그녀는 전 세계적인 문화적 상징이었고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아이를 키울 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인생의 후반기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그녀는 인생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 약물 때문에 사실상 10년 가까이 무력한 장애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끝내 엄마가 되지 못한 원인이 바로 이 약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티비 닉스는 클로노핀과 프로작이 자신의 창의성을 앗아갔다고 비판하면서 이 약물들은 창조적인 일을 하려는 사람들과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서 이 약들이 유발하는 탈억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탈억제 행동이란 술에 만취한 것처럼 이성의 통제력이 풀려서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특히 신경안정제나 수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2018년 로잔 바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주 유명합니다. 당시 그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일하던 흑인 여성을 원숭이에 비유하는 인종차별적인 트윗을 올렸다가 사실상 연예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비록 그녀가 즉시 트윗을 삭제하고 사과했지만 언론의 문매를 맞고 완전히 매장되었죠. 흥미로운 점은 당시 그녀가 이 행동을 두고 졸피뎀을 먹고 비몽사몽한 중에 한 트윗이었다고 해명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실은 이 약을 먹으면 목류병, 수면 중 성관계, 수면 중 폭식, 심지어는 자다가 운전대를 잡는 수면 운전까지 온갖 기이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2018년은 사회적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매섭게 몰아세우던 분위기였기에 대중은 인종차별주의자가 하는 뻔한 변명일 뿐이라면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말에는 어느 정도 진실이 담겨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에 많은 사람이 이 약 때문에 비슷한 일을 겪었고 이것은 의학적으로도 널리 인정된 위험성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약의 포장지에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박스형 경고가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복합 수면 행동 위험, 졸피뎀 사용 중 목류병, 수면 운전, 그리고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복합 수면 행동이 나타날 수 있음. 이러한 행동은 사망을 포함한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자다가 하는 이상 행동이 나타난다면 즉시 졸피뎀 복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로잔 바의 트윗이 미국에서 인종차별뿐만 아니라 졸피뎀의 부작용에 대한 논의를 크게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저희도 이런 대화가 한국 주류 사회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할 인물은 아만다 바인즈입니다. 아만다 바인즈는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니켈로디언의 아역 스타로 데뷔해서 영화 She's the Man 등으로 큰 인기를 끌었던 미국의 국민 여동생 같은 배우였습니다. 하지만 커리어의 정점에서 약물 남용과 정신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던 인물입니다. 아만다는 2010년대 초반부터 대마초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아파트 창밖으로 대마초 흡연기구를 던졌다는 혐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마초 사용 외에도 그녀를 정말 힘들게 했던 건 외모 강박이었습니다. 그녀는 당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ADHD 증상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공부나 집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살을 빼기 위해서 에더럴이라는 약을 처방받아 남용하기 시작한 것이죠. 결국 이 대마초와 에더럴 남용의 조합은 2010년대 초반 그녀가 대중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만다 바인즈의 사례는 정말 처참했습니다. 수차례의 음주 및 약물 운전 적발은 물론 뺑소니 사고까지 냈죠. 결국 그녀는 조현병과 유사한 정신증 증세를 보여서 강제 입원되었고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년 가까이 부모의 성년 후견인 제도 안에서 본인의 권리를 모두 박탈당한 채 살아야 했습니다. 당시 아만다는 대마초를 심하게 사용하고 있었는데 대마초 남용은 뇌에 손상을 입혀 조울증이나 조현병과 똑같은 증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고농도 대마초와 에더럴 남용이라는 최악의 조합이 그녀를 정신착란 상태로 몰아넣었고
결국 후견인 제도까지 가게 만든 원인이었을 겁니다. 아만다 스스로도 자신의 당시 행동들이 약물 때문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죠. 중요한 건 이런 약물 유발 정신증은 대마초나 약을 끊는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과 같습니다. 그녀가 10년 가까이 자기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고 후견인 밑에 있었다는 사실은 약물로 인한 정신증이 그녀의 뇌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그 회복 과정이 얼마나 길고 고통스러웠는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다음에 이야기할 인물은 크리스 코넬입니다. 전설적인 락밴드 사운드 가든과 오디오 슬레이브의 보컬이었죠. 크리스 코넬은 활동 기간 내내 약물 중독으로 고생했다는 사실을 본인과 아내가 모두 공개적으로 인정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기 직전 그는 점점 더 높은 용량의 아티반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비키는 크리스가 평생 해온 다른 약물들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관찰 없이 처방된 아티반이 결국 그의 감정 상태를 극도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크리스는 호텔방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고 사인은 자살로 추정되었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크리스의 아내는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위험한 약을 처방해 놓고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는 이유였죠. 결국 이 사건은 법정 밖에서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아티반이라는 약이 사람의 기분을 얼마나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느끼게 할 만큼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크리스가 온갖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봤던 아내가 유독 아티반을 지목하며 다른 약들은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았지만 이 약은 달랐다고 말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그의 목숨을 앗아가게 한 건 바로 아티반이었습니다. 라는 아내의 말에 우리는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약이 그만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 미국보다는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인물, 바로 토마스 킹스턴입니다. 그는 영국 왕실의 일원으로 윈저 가문의 가브리엘라 공녀와 결혼을 했으며 최근 매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유능한 금융 전문가로 사회적으로도 아주 성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 불안 증세를 느끼기 시작했고 의사를 찾아가서 졸로푸트라는 약을 처방받았죠. 그런데 이 약을 먹고 나서 그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다른 의사를 찾아갔는데 그 의사는 이전 상황을 잘 몰랐는지 또 다른 SSRI 계열의 항우울제인 시탈로프람을 처방해 준 겁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항우울제를 먹고 상태가 나빠진 환자에게 똑같은 계열의 다른 항우울제를 또 처방하는 건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결국 이 약을 복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본가에 머물던 중 갑작스럽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없었으며 그의 삶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할 만큼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검시관은 고인의 가족, 여러 전문가, 그리고 지인들을 인터뷰하면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결론은 충격적이게도 약물로 인한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려졌습니다. SSRI 계열의 약물은 아주 적은 확률이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 실제로 극단적인 충동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정말 비극이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경고를 줍니다. 누군가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면 가족들은 이 위험성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상태가 나빠지지는 않은지 옆에서 아주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이미 한 번 항우울제에 나쁜 반응을 보였던 사람에게 또 다른 항우울제를 처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0명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한 가지 사실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약물로 인한 피해는 그저 이론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희귀한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결코 남의 일만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돈이 많고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조차 이런 비극을 다 피하지 못했습니다. 정신과 약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위급할 때 쓰면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약입니다. 하지만 오늘 보신 것처럼 이 약들을 장기간 복용하거나 제대로 된 모니터링 없이 처방할 때 비극이 생깁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소화기이지 평생 들고 다닐 해결책이 아닙니다. 약으로 급한 불을 끈 다음에는 왜 불이 났는지 근본 원인을 찾는 다른 치료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명성도 돈도 의지할 곳도 없는 평범한 일반인들에게 훨씬 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례들에 관심이 있고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전에 분석한 조던 피터슨 박사에 대한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부작용연구소의 노대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